오늘 주제는 탄핵안 29건 대 거부권 30건. 누가 더 잘했나? 근데 사실 거부권 되게 굉장히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30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지금까지 거부권을 가장 많이 썼던 정부가 이승만 정부예요. 거부권을 몇 번이나 썼을까요? 2030을 위한 정치 공부 방송 정치이건 아니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박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민혜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밤 10시 25분인데요. 여기가 어디죠? 네, 저희 뉴에이즈의 사무실이에요. 뉴에이즈의 본업은 정치를 제대로 하는 정치인 에이전시라고 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정치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더 자주 올리려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설 연휴 이슈, 컨디션 이슈. 그래서 오늘 미대님은 굉장히 감기 몸살이 심한데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방송, 정치 공부방송 네.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또 야무지게 공부하고 주경야독하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 반응 어땠는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왜냐면 첫 영상 하나 올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의 팔로워가 300명이 늘었습니다. 네. 조회수는 지금 한 2,600회 정도 되고요. 방금 확인해보니까 댓글이 160개가 넘었더라고요. 미네님은 좀 인상 깊은 댓글이 있었어요? 저는 뭐 약간 얘네 보니까 뭐 어떤 당 관상이네. 과학이다. 안 봐도 알겠다. 뭐 이런 좀 많이 억울했어요. 이런 저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 것도 막 웃겼고 저희가 그거 보면서 좀 웃었고 그다음에 저는 연기를 잘한다는 평가를 꽤 많이 받았는데 사실 대본 처음 이제 구성을 해서 미네님이 주셨을 때 연기를 시켜가지고 되게 하기 싫었지만 티를 내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요러나 저희가 저희 방송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시작했는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관상에 어느 당에 속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특정 입장만 대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맥락을 전달하는 방송이고 그다음에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송이고 마지막으로 같이 공부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도 알려주시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댓글을 되게 꼼꼼히 읽어보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있으니까 재밌게 들었거나 유용하게 들었다면 또 댓글 꼭 남겨주시고 궁금한 주제들도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쁨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정치 공부 방송에서 다룰 주제는 무엇인가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오늘 주제는 탄핵안 29건 대 거부권 30건. 누가 더 잘했나? 입니다. 사실 댓글 보니까 뭐 민주당이 탄핵을 많이 해서 그렇다.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비상계엄이었다라고 하는 댓글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뉴스에서 뭐 탄핵안 했다, 거부권 했다 이런 걸 보긴 했는데 어느 순간 무뎌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는 뭘 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한번 그거를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나도 모른다. 알고 싶다. 네. 그래서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그런 비상계엄 전에 과연 우리나라 정치가 어떤 상황이었나를 좀 들여다보려고 제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빌런이 어딘지를 좀 가려보는 건가요? 거부권을 많이 쓴 쪽인지 아니면 탄핵안을 많이 쓴 쪽인지. 그쵸.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탄핵안과 거부권을 다룬다고 해서 비상계엄이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네. 다만 이제 미네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이전에도 우리나라 정치가 어떤 극단화라든지 문제들을 겪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이제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으니까 다루지조차 말자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은 탄핵안에 대해서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에 들어섰죠. 그 이후에 탄핵안이 총 29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이전에 22건이고 그 이후에 7건. 이었는데요. 이제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독 좀 많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많은지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20대 국회랑 비교해보면 20대 국회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가 됐던 때인데요. 5건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21대 국회 들어서 두 자릿수로 늘어났어요. 21대 국회 13건, 그리고 작년에 시작해서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는 총 16건, 그 탄핵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엄 정국에서 나온 어떤 탄핵안들,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등등에 대한 탄핵안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22대 국회에서 나온 탄핵안도 21대 국회 전체를 따라잡는 숫자입니다. 지금 미네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국회 시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 기간에 지금 대통령이 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전반기에는 21대 국회였고 후반기에는 22대 국회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고요. 그럼 탄핵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에 대한 것만 하는 건 아니었는지. 네. 탄핵은 이제 헌법 제65조에 따라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가 이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그 직무를 파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탄핵 소추안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요.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 기준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 3분의 2 이상인, 그러니까 200명이 동의를 해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탄핵이 무엇인지 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가결되거나 인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앞서서 얘기한 거 이제 국회에서 발의된 건수를 다 얘기했던 거고요. 실제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건 13건. 과반수를 넘었던 거. 네, 맞아요. 네. 1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된 건들을 헌재로 이동해서 심리를 받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그러니까 파면이 결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헌재가 진짜 일이 많아졌을 것 헌재 같아요. 일이 너무 많죠. 그렇죠. 바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앞서서 얘기해 주셨을 때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탄핵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탄핵의 대상이 됐는지 궁금한데 사실 비상계엄 전에만 22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어떤 사람을 왜 했는지 좀 중심으로 간단하게 몇 사례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정부 시작하고 나서 탄핵안이 발의됐던 경우는 되게 다양한 고위공직자가 해당이 됐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23년 2월에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 소추안이었는데요. 이제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보니까 행안부 장관이 사전 사후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재난이 벌어졌다라는 명목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만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이 있었습니다. 사실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이 탄핵안이 통과된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통과가 됐냐? 그 명분이 뭐였냐를 좀 들어보니까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관저를 이전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어떤 의혹들이 있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감사원은 독립기관인데 그 국회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감사원장이 발언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었었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뭔가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유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한 건도 진행되지 않은 건 좀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탄핵 계획을 처음부터 확실히 했던 건 아니었었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첫 번째 탄핵안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었잖아요. 요런 과정에서 약간 맞불처럼 탄핵안을 통과를 시킨 사례였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용이 되어서 파면된 것은 아니고 과반수를 통해서 가결이 된 상황이고 네, 헌재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제 다 권한대행으로 공석 자리인 맞아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방송통신위원장 3명을 연속으로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직무대행 체제가 한 번 있었는데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국회가 탄핵을 발의를 한 거였는데요. 아마 최근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서 네, 업무에 복귀를 한 상황인데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안이 통과가 돼서 바로 직무정지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의 임원진을 심의 의결한 것이 좀 적법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뭔가 정족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게 주요한 탄핵 이유였습니다. 저 약간 듣다 보니까 든 비유가 적절할진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경질하거나 그 수정 조치라는 게 아니라 다 일단 해고를 시키는 방식인 것 같아요. 또 있나요? 그런 사례가? 네, 또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아까 중앙지검장도 있었지만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것도 역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총 9명의 검사가 검사에 대한 탄핵 안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검사도 사실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는 저는 몰랐었거든요. 네. 그 검찰도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이고요. 또 민주당이 처음부터 검찰 개혁을 강하게 또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좀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약간 논란의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24년 7월에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4명의 검사가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나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탄핵 카드를 쓴다는 게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는가에 대한 또 비판이 있었고 사실 검사들을 좀 압박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 국회가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상황에서 써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절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는 이슈인 만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견제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 권력과 힘을 잘 통제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탄핵이 많아졌는지 실제로 이렇게 늘어났다고는 하셨는데 네. 이전에는 어느 수준이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아마 보시는 분들이 처음 떠올리는 탄핵에 대한 기억이실 것 같은데요.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저희도 초등학생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네. 2030이라는 정치공부 방송이니까. 그렇죠. 네. 16대 국회 이전에는 탄핵 네. 얘기를 꺼내는 게 되게 큰 일이었어요. 사실 쉬운 어떤 정치적인 수단은 쉽게 쓸 수 있는 수단은 그렇죠,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이나 대법관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장관이나 뭐 검사나 감사원장 등으로 탄핵 대상이 확대가 된 건 또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까지만 해도 뭐 5건, 19대에도 뭐 1건 이렇게 한 자릿수였는데 21대 국회에 들어서 13건으로 두 자릿수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탄핵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탄핵이 정치적인 보복이나 좀 경고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도구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 사실 그 무게감이나 아까 좀 부담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들이 되게 희석되기 그렇죠. 쉬운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치 환경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1대 국회 전반기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국회의 경우에는 여대 야소라고 하지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을 다 합쳐도 더 많았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치 맞아요.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앞서서 탄핵안을 상정했었던 게
절반 이상 과반수가 있으면 되고 야당이 이미 의석수가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한 거죠. 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는 180석이 야당의 의석이었고 지금 192석이잖아요. 야당 의석수를 다 합치면.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이 협력하지 않아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좀 강경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한국일보에서도 24년 7월에 좀 이런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 검사 탄핵이 있었을 때 습관적으로 탄핵 정치를 하고 있고 이런 탄핵 정치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강력한 견제 장치인 탄핵 소추권을 보복과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야가 좀 내가 가진 힘을 최대로 써먹자. 이런 기조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기도 한 상황이에요. 뭔가 아까 제가 막 그냥 해고해버리는 것 같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그거를 좀 보정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걸 충분히 했는가 그 극단의 힘을 끝까지 쓰는 방식으로만 정치를 하면 사실 탄핵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희석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은 헌재가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계속해서 이제 인용 여부를 판단하다 보면 사회적 자원들 너무 많이 소진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는 또 그 의원 제명안을 야당 의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거 보기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여야가 서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22대 국회 들어서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서 제명해달라고 하는 건 의원한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에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77년 동안 의원 징계안이 4건밖에 발의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22대 국회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9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최초네요. 요것도 최초죠. 그래서 예전에는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어떻게 의원 제명을 막 시켜요. 그 국회가 맨날 싸우는 장소로만 보이면 안 되니까 서로 자제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정당이 안에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 그쳤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선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의원의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출직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구의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른 의원들이 이제 제명안을 넣고 또 그거를 뭔가 본회의 통과 막 이렇게 해서 한다? 이거에 대한 무게감들이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탄핵이 있다면 그 반대는 거부권 이 있잖아요. 그 이번에는 거부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탄핵만 이야기를 듣고 너무 피곤하다 지금 벌써부터 가슴이 깝깝하다라고 하고 나가시지 마시고 이제 정말 거부권은 또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거부권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앞서서 탄핵이 국회의 권리였다면 거부권이 이제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검토해봐.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고 정확한 명칭은 이제 제2요구권. 제2요구권. 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이 법안을 다시 표결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통과될 때는 과반 이상만 찬성하면 통과가 되지만 두 번째 표결 때는 기준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이에서 이제 여야 간의 좀 합의도 이뤄지고 법안에 대한 서로의 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걸 기대를 한 거죠. 다시 돌아가서 합의해서 더 높은 수준의 동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다시 가지고 오면 오케이. 약간 이런 장치가 되기도 하네요. 근데 사실 거부권 되게 쓰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어서 국민이 뽑은 이제 다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막 굉장히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30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한데 맞나요? 적나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거부권을 가장 많이 썼던 정부가 이승만 정부예요. 12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거부권을 몇 번이나 썼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30번 쓴 거니까 이 정도로 하면은 15 곱하기 6, 15 곱하기 6 그러면은 90이네요. 90번. 왜 15 곱하기 6이지? 2년 동안 30번 쓰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요. 잠깐만요. 잘못했네요. 잠깐. 12년을 집권하셨구나. 그쵸. 그럼 180번. 죄송합니다. 180번. 근데 45번 썼습니다. 네. 12년 동안 45번 썼으니까 사실 2년 동안 30번이라는 게 빈도수가 엄청나게 엄청 높아진 거죠. 그리고 모든 정권에서 거부권이 사용되진 않았었는데 지금 같은 여소야대 전국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도 노태우 정부 때 7번, 네. 노무현 정부 때 6번이었고요. 김대중, 김영삼, 문재인 정부 때는 거부권을 쓴 적이 없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도 여소야대 정복이 또 네. 했죠. 그러면은 대체 무엇을 거부하셨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이 또한 30번이기 때문에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표적인 것들을 좀 간단하게 다뤄주시겠어요? 제가 좀 어떤 걸 좀 다룰까 하다가 2번 이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3번 거부권을 썼던 법 중에 최상병 특검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3년 7월에 이제 수해 현장에서 민간인 수색 작업을 하다가 해병대의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3번 통과가 됐었는데 이 사건 경우에는 뭐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서 좀 축소나 외압을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3차례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역시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3차례 거부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 뭐 아니면 22대 총선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이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법 통과에 3번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요. 네, 2차례 거부권을 쓴 또 다른 법률은 노란봉투법이 있어요. 이거는 별칭인데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인 법률이고요. 또 방송사법이라고 해서 4개 법률을 좀 묶은 법안이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임명이 되니까 요걸 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넣는 개정안들이 또 2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2차, 3차 거부했다고 하니까 제가 되게 좀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왜냐하면 사실 법안을 만들려면 상임위를 거치고 법사위를 거친 다음에 그때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하잖아요. 어쨌든 상임위 안에도 간사가 있고 여야 의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를 간다고 할 때도 어쨌든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안에서의 대표인 분들이 모여서 협상도 하고 협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사실 그 법안이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정부에서 이만저만 요만해가지고 이거를 거부한다라고 오면 이걸 다시 수정해서 다시 2차를 3분의 2를 통과시키겠어라고 하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돼가지고 다시 그 과정을 2번씩 3번씩 그렇죠.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회가 일해야 하는 되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되게 소중한 기회들을 계속 이걸 반복하는 데 썼다고 하는 것이 약간 우라통이 조금 올라오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거부한 것도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은 있을 수 있지만 두 건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이슈여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약간 왜 이거를 미리 사전에 서로 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극단으로 가야 하나. 네. 사실상 이 왜? 법안에 대한 어떤 합의 왜? 과정이
없다라고 네. 좀 보여지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1대 입법안을 좀 분석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어떤 종류의 법안들을 좀 만들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결론부에 보면 여소야대 전국이 된 후반기부터 좀 쟁점 법안들을 둘러싸고 입법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14건의 법안들 중에서 13건의 법안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전에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부재했기 때문인 거죠. 지금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상임위 심사를 할 때도 민주당 위원들만으로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뭐 중간 조율이 없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아예 하지 않고 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여야 합의하지 않은 법률에는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계속 생기고 네,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저는 양쪽에 다 좀 불만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야당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잖아, 너희 없어도라고 하는 건 사실 정치로서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우리 다수로 그냥 묵살시키고 갈 거야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다수결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도 민주주의지만 그 사이에서 충분히 얼마나 설득의 과정을 거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사실 숫자로서 계속 누르는 느낌이 있고 사실 또 국민의힘은 왜 표결에 불참하는가라고 했을 때 동의와 사전 합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 자리에서 부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법안을 통과가 될까봐 표단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각 의원들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게끔 당론에 따라서 그냥 아예 그 자리를 못 앉게 하겠다. 약간 그런 게 그럼 당내 민주주의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한 명 한 명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패거리 싸움하듯이 맞아요. 자리를 뜨고 밀어붙이고 이게 약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건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 많았다는 건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정치가 뭐야라고 하면은 기억이 나는 게 대화와 토론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쵸. 얘기한 것처럼 안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를 하기도 하고 원내대표라는 것도 있고 상임위에서 간사 같은 이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역할들도 있지만 사실상 이런 협상 과정을 통해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강대강 구도가 아주 끝까지 온 사례가 작년 연말에 있었던 올해 예산안, 그러니까 2025년 예산안 통과 과정입니다. 그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예상 폭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했길래 폭건가라는 질문이 들어서 저도 막 기사도 좀 보고 했는데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양쪽의 입장이 너무 선명성이 강해서 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좀 불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예산안이 논란이 됐던 게 첫 번째는 최초로 액수를 줄인 예산안이 통과가 됐다. 그러니까 감액 예산이 통과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나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의 의사에 따라서 단독으로 예산안이 통과가 됐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것도 최초. 네. 줄인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예산이 정부에서 계획을 짜면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해요. 그러면 너무 많이 책정된 부분은 줄이기도 하고, 너무 적게 책정된 부분 늘리기도 하고, 아니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건 만들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건 지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예산안을 만들고 이제 그거를 지난 연말에 결정하면 올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그 예산안에서 증액이나 어떤 거에 대한 내용 없이 감액만 되었고, 감액이 사실상 민주당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처리가 되면서 뉴스에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서야대 전국에서 정부와 여당과 같이 협상을 하거나 조정을 하는 그 예산 국회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동의 절차 없이 좀 감액안을 처리한 것이 었다. 약간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럼 그 사이에 협상 과정이 없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걸까요?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까지 이제 국회에서 최종안을 안 내면 정부가 낸 안 그대로 통과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법률상. 네. 그러니까 이제 11월 동안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 2주 동안 심사를 쭉 했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뭐 검찰과 감사원, 경찰의 특활비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하지 않았었고요. 네.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2조 원 늘려달라. 또 민생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12월 2일 전에 네.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당 의원들이 다 나간 상태로 민주당이 예산안을 확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12월 2일 이후에 사실상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상태로 예산안이 확정을 해야 되면서 감액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되게 됐습니다. 사실 그걸 좀 조율해야 하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장은 의장이 되면 탈당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도 원래 예산안이라는 게 줄일 걸 먼저 싹 줄인 다음에 늘릴 걸 좀 늘려가지고 최종안을 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절차가 막히면서 감액한 상태 예산안이 통과가 됐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부가 이제 올해 예산 집행이 시작되면 추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상기업 전국 영향이 실제 예산안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했지만 사실 그 전에도 그 논의가 아주 그 성숙한 정치의 공간에서 되고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감액하고 증액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국민이 우선적으로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이 자체보다는 약간 그 각 정당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복수나 혹은 좀 극단에서의 싸움 혹은 힘을 가장 극대화해서 쓴다고 했을 때 뭐 각자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대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싸운다고 했을 때 저는 만약에 정말 의미값이 있는 걸로 이렇게 견주었다면 좀 상대적으로 동의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제대로 미칠까에 대해서 사실 잘 보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부안과 야당의 그 내용이 어떻게 좀 달랐고 실제로 뭐가 감액이 된 건지 뭐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더 뭔가 의미 있는 걸로 싸웠다는 것을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사실 돈 숫자에 좀 약하지만 그래서 어떤 게 감액됐냐 좀 찾아봤는데 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한 677조 원이었고 민주당이 감액한 규모는 한 4조 1천억 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0.6%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최종 예산은 673조 3천억 원 정도로 이제 결론이 됐는데요. 감액 규모가 0.6% 정도인 거는 많은 수준인가요? 이 감액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 수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이거나 뭐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 감액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국민의힘에서 뭔가 야당의 어떤 예산 폭거 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여야 입장이 상당히 많이 갈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갑자기 다 영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삭감된 거는 예비비.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하면 회사에서 이렇게 비용 짜실 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네. 마냥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그쵸. 비용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4조 8천억 원 중에 절반을 깎아가지고 2조 4천억으로 절감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예비비가 3조 원 수준이었고 또 최근 2년 동안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가장 정부와 여당이 크게 반발했던 부분은 특수활동비 삭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영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총 금액은 한 761억 원 정도가 됐는데 특활비라고 하는 게 항상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꼬리표가 없는 돈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권력기관에서 뭐 마약을 수사하거나 극비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내가 어디 수사하고 있는지 혹은 어디 수사할 건지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에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의 특활비나 특경비가 삭감된 거는 처음 있는 일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특활비는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특활비 규모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97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윤석열 정부 영원으로 깎았다. 뭐 이렇게 말이 되냐. 또 그러면서 국회의원 특활비는 왜 9억 8천만 원 그대로 남겨놓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 꼬리표를 다 공개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 금액 규모의 적절성을 논의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완전히 영원으로 해서 또 그 갈등이 훨씬 또 격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전혀 서로 안 물러서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제일 불쌍한 건 좀 국민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렵고 미국 대선 이후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뭐 관세 정책부터 해서 우리가 굉장히 대응해야 하는 경제 정책 이슈들도 정말 많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예산안의 논의나 뭐 증액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탄핵안과 거부권, 예산안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 좀 살펴봤는데 탄핵안과 거부권 중에 어떤 게 더 빌런일까를 제가 계속해서 좀 고민하면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양 극단의 정치 자체가 그냥 빌런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진영 안에서는 각자의 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사실 조정보단 바로 해고하는 탄핵을 해서 계속 업무 공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민의를 받드는 헌법기관인 의회에서 어느 정도 숙고해서 만든 그 법안들을 계속해서 거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그럼 우리가 다가오는 2030년, 2050년에 우리 예상되는 되게 미래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까 기후재난 얘기하시기도 했지만 기후위기도 있고 그리고 뭐 국민연금 소진 문제도 있고 합계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은 문제도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닌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되게 중요한 문제를 두고 싸우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비상계엄을 우리가 수습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것도 함께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일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이걸 정말 제대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보다 들으면서 저는 좀 듣는 것도 지쳤거든요. 그래서 감기 몸살이 걸린 와중에 이걸 찾느라 너무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고요. 뭐 물론 이제 제가 잘 몰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또 여야의 주장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팽팽히 맞서고 중간에서 만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비상계엄 전에도 고물가, 고환율 뭐 이러면서 살기 어렵고 뭐 점심값 줄이고 뭐 여가비 줄이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런 와중에 오히려 국회에서는 좀 민생을 돌보는 일보다는 정쟁이 앞서서 있었다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미네님한테는 빌런이 뭐였어요?
뭐 제 생각에 이제 정치 빌런은 좀 남 탓만 하는 정치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 잘못했다 뭐 지적이 나오면 아 그러면 이제 잘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그럼 이렇게 조율해서 어쨌든 합의해서 뭘 만들어보자 이런 네. 얘기가 아니라 아닌데 저쪽이 더 먼저 잘못했는데 아닌데 저쪽이 맞아. 더 많이 잘못했는데 누가 먼저 했고 누가 많이 잘못했는지를 오히려 공격하는 방식의 논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양보를 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국회가 이렇게 싸우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당인 그 국민의힘과 야당의 모든 정당들이 함께 기후특위 빨리 출범시키자라고 해서 기후 문제를 단순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만 다룰 수 없고 이게 모든 예산이나 이제 총체적인 문제로 봐야 되니까 특위가 같이 힘합치자라고 해서 이 특위를 본회의에 통과해서 만들겠다 권한과 예산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계속 본회의에 이 싸움을 하느라고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치를 아예 못한다기보다, 아까 안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갈등 구조가 커질수록 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계속해서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정치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뉴스를 정말 많이 보는데 이 탄핵안이나 예산안 그리고 거부권에 대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기사를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봤다가 갈수록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팔로우를 잘 못했거든요. 뭔가 내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 이게 정치다운 정치이거나 나를 위한 정치, 우리를 위한 정치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갈수록 약간 흐린 눈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 미네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가 더 잘못했잖아. 너가 예전에 더 먼저 잘못했잖아. 너가 더 많이 잘못했잖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미래를 위해서 어디부터 어떻게 협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래 라고 하는 정치로 갈 수 있게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뭐 이런 고민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정치다운 정치를 보고 싶다라는 게 아마 뭐 저희와 많은 분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양극단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양극단의 정치로 가고 있는 정치를 만든 또 그 빌런이 무엇인가 막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이렇게 좀 두 번째로 탄핵안 29건, 거부권 30건 누가 더 잘했나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정치 이건 아니지는 유튜브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궁금한 주제가 있다, 이거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있다 하시면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희는 이제 퇴근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